2021년 새해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배윤주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윤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 다름 아닌 출산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산모 자유로 출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긴 하지만 건강 상태나 예기치 못한 난산 등으로 인해서 차선책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그렇게 자연분만, 제왕절개 그 두 가지 출산 방식에 대해 미리부터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관점에서 분만 방식을 정해야 하는지 분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보통 분만 방식이라고 하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이렇게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각 어떤 방식이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만 방식 소개부터 해주세요, 선생님. 네, 분만은 자연분만과 수술적 분만이 있습니다. 네. 자연분만은 엄마의 자궁 수축과 진통으로 인해서 자궁 경부가 점점 열리면서 태아가 엄마의 쥐를 통해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을 말합니다. 네. 반면에 수술적 분만은 제왕절개가 대표적인데 산모의 하복부 복벽과 자궁벽의 절개를 통해서 태아를 분만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일반적인 분만법이죠. 자연분만부터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분만이란 정확하게 뭘까요, 선생님? 네, 자연분만이란 임신 37주에서 42주 사이에 산모가 자연적인 혹은 약물을 통한 진통을 통해서 자궁문이 열리고 태아가 쥐를 통하여 분만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자연분만은 어떤 단계로 좀 진행이 되는 걸까요? 자연분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맞아야 합니다. 네.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3P라고 분류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파워, 힘입니다. 자궁 수축력과 만출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패신저, 승객, 즉 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크기나 머리 위치에 따른 축 혹은 쳐다보는 방향 등이 분만 성공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패세지, 통과로 엄마의 골반이나 산도의 모양 그리고 크기가 적당하여야 역시 분만을 성공하게 하는 요인이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이 잘 맞았을 때 이제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출산이 근데 임박해 오면은 진통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자, 이 진통이라는 거 정확히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근데 임신 막바지에 이르면 가진통이라고 자궁 수축의 횟수가 증가합니다. 복부가 단단해지는 느낌, 허리 통증, 생리통과 같은 불쾌감 혹은 요이나 변이를 느낄 수도 있고요. 이때 이슬이라고 해서 혈성 질 분비물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자궁 수축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주기도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통이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진통 횟수 그리고 진통 시간 간격을 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진통이 올 때 병원을 가는 시기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진통이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올 때 이제 병원을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임산부는 출산에 임박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진통 초기에 입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진진통이 아니라 가진통 시기에 입원을 하게 되면 분만실에 계시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산모들이 지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진진통이 시작되면 입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진진통은 자궁 수축 간격이 규칙적이고 이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강도도 점차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초산모라면 5분 정도의 간격, 그리고 경산모라면 10분 정도의 간격이 되었을 때 병원으로 출발하셔야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양수가 물처럼 흐른다든지 태동이 전보다 현저하게 줄었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원해서 분만실에 오시면 입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들을 하게 되고 분만이 진행되는 상황이면 입원을 하게 되죠. 네, 자, 이렇게 가진통과 진진통 구분하는 법도 알려주셨는데요. 예비 엄마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출산 예정일이 됐는데 근데도 진통이 오지 않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분만을 좀 촉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요? 네, 예정일이 다가오면 산모뿐 아니라 저희도 긴장을 하게 됩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운 초산인 산모들의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해서 유도 분만이 시행하게 되죠. 네네. 자연 분만의 요소 중에서 자궁의 수축력 요소가 부족하여서 자궁 경부 열리는 속도가 시간당 1c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나 진통이 안 올 때 옥시토신이라는 자궁 수축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과숙 임신이라고 해서 42주가 넘도록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주산기 사망률이
만삭이 임신의 2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한 경우고, 그래서 42주가 되기 전에는 유도분만과 같은 상과적인 중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보통 또 태아가 큰 경우에는 자연분만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유도분만으로 좀 빨리 분만을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네, 개별적으로 판단을 일단 하긴 해야 합니다. 자궁 경부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유도분만을 하게 되면 제왕절개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모의 산도, 아기 머리의 크기나 몸무게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분만의 요소 중에서 태아 요소로서 거대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분만 진통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출생 체중이 4.5kg 이상인 경우를 거대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하게 보긴 하는데, 동양인의 골반을 고려하면 주수별로 해당되는 퍼센타일을 기준으로 각 주수당 상위 10% 이상인 그런 큰 태아는 거대아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사실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조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이른둥이를 출산하게 되는 건데, 그 이른둥이의 기준, 그리고 이른둥이가 나타나는 그런 뭐 이유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제태 연령 37주 이전에 분만을 하는 것을 조산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적인 조기 진통과 조기 양막 파수로 인해서 자연 분만이 되거나 혹은 응급 상황에 따라서 수술적 분만을 통해 분만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연 조기 진통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기가 너무 크고 쌍둥이 임신 혹은 양수가 많아서 자궁이 엄청 커졌었을 때 그 자궁이 과팽창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임신의 2분기쯤에 아무런 증상 없이 자궁 경부 길이가 짧아지는 그런 자궁 경부 무력증이라는 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모님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조산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조산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 조산인 경우는 아이가 워낙 뭐 작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 자연분만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조산아의 경우 후유증으로 뇌실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왕절개를 시행하여 분만 진통과 정상 분만에 기인하는 외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가설도 있었고, 따라서 자연분만 요소 평가에 따른 케이스별로 상가적 상태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기가 거꾸로 있는 여가라든지 태반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조산이라고 하더라도 수술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연분만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걸까요? 네, 임신 말기에는 가진통이 자주 발생하여 태아를 서서히 골반 쪽으로 밀고 자궁문도 살짝 열리는 작용을 합니다. 네. 진짜 분만 진통이 시작되면 자궁 수축이 점차 강해지고 횟수도 증가하고 시간도 증가합니다. 이때 산모는 밑이 빠지는 느낌, 그리고 밑으로 자꾸 힘이 들어가는 느낌, 허리 통증, 요의, 변이를 느끼게 됩니다. 진통이 점점 강해지면 자궁문은 서서히 열리게 되고 태아 머리가 골반 내로 진입하게 됩니다. 골반 내로 진입한 태아 머리는 골반 내에서 하강과 회전을 하면서 얼굴이 산모의 엉덩이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궁문은 최대 10cm 정도까지 열리게 되는데 태아 머리는 이제 질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태아의 머리가 직경 3에서 4cm 정도 질 입구에서 보이게 되면 보통 회음부 절개를 하고 태아 머리가 산모의 엉덩이를 보고 나오고 머리는 다시 뱃속에서 이전에 쳐다보고 있던 방향으로 회전한 후 위쪽 어깨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음에 아래쪽 어깨가 나오면서 분만을 하게 됩니다. 태아가 분만된 후 태반은 10분 정도 후면 스스로 나오게 되고요. 그렇군요. 분만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또 예비 엄마들이 궁금한 건 이 자연분만 할 때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경막외 마취, 즉 무통 분만입니다. 마취과 의사가 시술을 하고 경막외 공간에 미량의 진통제를 투여해서 산통을 줄이는 방법으로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무통 분만이 원한다고 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무통 분만이 안 되는 걸까요? 네, 일단 무통 시술 후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모의 혈압이 너무 낮은 상태에는 시술이 고려돼야 될 부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산모의 혈소판 수치가 8,000에서 10,000 정도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나 현재 감염 등의 폐혈증 상태, 그리고 종양 등으로 뇌압이 상승되어 있는 경우도 시술은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산모가 대동맥 판막 협장증이나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 경우도 역시 금기가 되고요. 이 밖에도 너무 많이 진행돼서 아기가 많이 내려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시술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자연분만 중에 무통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출산을 두고 너무 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자연분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뭐 문제점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자연분만 후 제왕절개 분만도 동일하지만 첫 번째로는 산후출혈이 있습니다. 네. 분만 후 자궁수축 부전이나 자궁내 혈관 파열, 자궁경부 열상 등등에 의해서 대량 출혈을 일으키면서 저혈압성 쇼크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산모 사망의 주 원인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산후 감염증으로 자궁 감염이나 외음부 감염 등이 있고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소독을 하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반통, 배뇨곤란, 뭐 변비, 특히 많이들 호소하시는 요실금 등이 있고요. 그렇군요. 자, 이런 여러 후유증이나 문제점도 있는 만큼 자연분만 후의 관리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연분만 후에는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선생님? 네, 첫 번째로 산후 회음부 관리가 중요합니다. 분만하고 하루가 지나면 좌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뜻한 물에 약 5분에서 10분간 엉덩이를 담그고 그리고 이제 잘 회음부를 말려주시면서 하루에 한 3-4번 정도 하시면 소독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후에 이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늘어진 복부 근육이나 요통 예방, 하지 동통 감소 등을 위해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손체조 등은 꼭 필요한 게 되고요. 네. 회음부 근육 강화를 위해서 요실금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케겔 운동 역시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산후 직후에 시행을 하는데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어떤 자세로도 가능을 하게 되고요. 방법은 배변 시에 변을 끊는 느낌으로 항문 관략근을 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초간 서서히 조이고 3초간 조여진 상태에서 유지하고 3초간 서서히 풀어주게 되는 방법이고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 50회 정도, 그리고 분만 후 한 2주부터는 아침, 점심, 저녁 각각 50회씩 150회를 하면 좋습니다. 너무 많죠? 네. 좀 신경 써서 관리하면 그만큼 또 산후 관리가 잘 되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분만 방식 중에 먼저 자연 분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자연 분만의 장단점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자연분만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적 분만보다 출혈량이 적고요. 회복 기간도 빠르고 재원 기간도 짧아서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러나 회음절개 부위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원칙적으로는 장단점을 따져서 분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과적인 상태에 따라 분만 방법이 정해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장단점만 따질 게 아니라 상과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분만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수술적 분만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어떤 경우에 이제 제왕절개를 하는지 먼저 좀 알려주세요. 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자연 분만보다 제왕절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통 제왕절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에 제왕절개로 분만을 했던 경우, 과거의 자궁 수술의 기왕력, 예를 들면 자궁근종 절제술이나 자궁기형 교정술을 받은 경우도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을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아기가 거꾸로 있는 여가나 옆으로 누워있는 횡이도 수술을 해야 하고요. 태반의 위치가 자궁문 입구를 막고 있어서 자연분만을 못하는 전치 태반, 즉 태반이 아래에 있는 경우도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네. 이 외에도 산모가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았거나 회음부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경우 혹은 에이즈 감염 등의 경우도 제왕절개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리 수술을 날을 정해놓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미리 날을 정해놓는 것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하게 응급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진통 중에 아기 심장 박동수를 주기적으로 보게 되는데 모니터상에서 만약에 아기 심박수가 이상이 있으면 역시 태아곤란증의 신호를 보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응급수술을 해야 하고요. 태반이 먼저 자궁에서 떨어지는 경우, 태반 조기 박리가 예상되는 경우도 응급하게 빨리 수술을 해야 합니다. 태반 말고 이번에는 탯줄, 또 먼저 떨어지는 그런 제대 탈줄인 경우에도 서둘러서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속하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이 제왕절개 방식이 선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하시는 비율은 어느 정도로 나뉘어질까요? 네, 최근 출산한 여성의 한 10명 중에 4명꼴로 제왕절개 분만을 많이들 하시네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분만을 시도하지 않고 제왕절개를 그냥 하겠다라는 엄마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늘어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산모가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자연분만을 이제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연 출산. 네. 그런 경우는 산모와 태아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태아 요소와 산모의 산도 요소가 안 맞는 경우 수술적 분만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분만 진통을 계속 진행하면 태반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기 때문에 태아는 산소가 부족해지는 저산소증에 빠지게 돼서 태아가 심각하게 뇌 손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기존에 자궁 수술력이 있는 경우 진통이나 그런 게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 자궁 파열과 같이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궁 파열은 태아와 산모 모두 치명적이고 산부인과 의사를 하면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되게 되고요. 태아 사망률도 75%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연분만을 고집할 거는 또 아니군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사실은 제왕절개가 위험한 수술은 아니라고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취를 하는 수술인 만큼 사실 제왕절개 하기 전에 조금 준비해야 할 점, 주의할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제왕절개 분만이란 결국에 산모가 전신 마취 혹은 경막외 마취로 마취 후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마취에 대한 주의점이 대부분입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미리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간 기능이 정상인지 확인해야 되고 혈색소, 혈소판 등의 혈액 응고 시간 등등이 정상인 것을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제왕절개 할 때 적용되는 마취 방법도 좀 궁금해요. 제왕절개 마취 목표는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적정하고 안전한 마취를 제공하는 데 있는데요. 전신 마취는 급박한 순간에 기관 내 삽관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나 폐흡인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신 척추 마취, 경막의 마취를 선호를 하게 됩니다. 비교적 시술이 간단하고 작용 발현 시간도 빠르고 산모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긴장을 풀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 출생 후에 엄마가 아기를 직접 볼 수도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수면 마취를 통해서 주무시면 되기 때문에 요즘 많이 선호하는 마취 방법이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그럼 마취를 안전하게 하고 수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제왕절개 분만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보통 하복부를 횡으로 옆으로 절개를 한 후에 복부 근막과 근육층을 박리하고 복벽을 열어서 복강 내 자궁도 노출을 시키고요. 자궁의 하단부를 횡으로 절개 또 옆으로 절개를 해서 태아를 분만하게 됩니다. 이제 태아가 나오고 난 후부터는 다시 이 앞에 역순으로 다시 이제 꼬매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사실은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왕절개 후에 그런 통증이 자연분만 후의 통증보다 훨씬 심하다. 제왕절개 통증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요, 선생님? 통증은 크게 두 가지가 원인이 되는데 첫 번째는 복벽을 열었으니까 복부 창상통이 있고요. 자궁을 열었기 때문에 내장기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보통 일반외과 개복 수술보다는 조금 덜 아픕니다. 단 개개인의 그 편차가 다 크게 되고요. 수술 후 통증 관리는 통증 컨트롤 장치가 있어서 정맥이나 혹은 경막외로 일정량의 진통제를 투여해서 통증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자, 그럼에도 제왕절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또는 문제점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수술 후에 수축 부전으로 인해서 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개복을 했기 때문에 창상부의 출혈 혹은 혈종, 상처의 감염 등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궁에 인접한 장이 운동이 저하되면서 장폐제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방광 역시 자궁과 인접하기 때문에 방광의 열상이나 방광염, 게다가 소변줄을 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방광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경막의 마취나 척추 마취로 마취하는 경우에 요통이나 감염이 올 수도 있고 두통이 심하게 그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를 통해 만약에 응급하게 수술을 해야 했다면 폐렴이나 폐허탈 등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첫째를 수술하면 둘째, 셋째도 다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수술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장기들이 유착이 되는 그런 장기 유착
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추후 부인과 쪽 수술을 하게 되거나 대장 내시경을 할 때 힘든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마취도 하는 수술이니만큼 자연분만과는 또 사후 관리, 그러니까 분만 후 관리가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선생님? 네,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난 후에는 조기 보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수술 다음 날은 적어도 2번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더라도 일어서서 이제 침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수술 2일째가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보행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운동이 정맥 혈전증이나 폐색전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압박 스타킹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합병증이 없는 경우 수술 후 한 4일째쯤 되면 퇴원을 하게 되는데 수술 후에 첫 한 주 동안에는 신생아 처치는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산모는 자신에 대한 처치만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앞서 뭐 분만의 결정은 이 분만 방식의 장단점이 아니라 상과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보고 결정한다라고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좀 참고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 제왕절개 장단점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선생님. 네, 제왕절개는 진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분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 기간도 길고요. 자궁 파열의 위험 때문에 다음 분만에도 제왕절개를 계속 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수술 중에 방광이나 장 등의 복부 장기의 손상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도 있긴 하고요. 네,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분만과 또 수술적인 분만인 제왕절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차이가 있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분만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연분만의 경우 산모마다 차이가 나긴 하지만 초산의 경우에는 평균 8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경산일 경우에는 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왕절개는 수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시작하고 한 거의 10분 이내 아기를 볼 수 있고요. 수술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분만 시간 차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 기간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입원 기간도 다릅니다. 자연분만의 경우는 이틀, 제왕절개는 수술 한 4일 정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건 회복 기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연분만을 하면 출산 후 몇 시간 만에 걸어 다니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제왕절개는 마취가 풀리는 시간과 절개 부위의 통증으로 인해서 진통제 투여 등으로 회복 기간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제왕절개 수술을 한번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 출산도 또 수술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식밖에 안 되는 걸까요, 선생님? 아,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고전적인 그런 종절개 방법이 이용되던 시절 이전 제왕절개 수술 후에 분만 진통 시 자궁 파열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한 번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한 다음에는 반드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네. 이후에 자궁의 하부를 종이 아니라 횡절개, 옆으로 절개를 하는 방법이 도입된 다음에는 자궁 파열의 위험이 조금 줄어서 V백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궁 파열에 따른 그런 의료 분쟁의 증가 때문에 현재는 조금 하향하는 추세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백 최근에는 뭐 많이 시도되진 않지만 그래도 자연분만, 그러니까 제왕절개 후에 또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V백이라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V백은 이제 바자이널 벌스 애프터 시자리안이라는 건데 이전에 자연 분만을 한 적이 있었던 경우 혹은 현재 자연적인 진통이 있거나 혹은 이전에 제왕절개 수술이 횡절개로 이루어진 것을 2번 정도까지 했다면 시도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응급수술이 가능한 상황도 역시 마련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시도를 해야 되고요. 이전에 제왕절개 수술 후에 분만 시도에서 자궁 파열의 빈도는 0.5%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 제왕절개 수술력이 2회 이상 정도 되게 되면 그 빈도는 4%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태아 사망률도 50에서 75%까지 매우 높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금 자연분만과 또 제왕절개 두 가지 분만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당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임신 초중기와 다르게 막달에 오면 내가 어떤 분만을 하게 될지 고민도 되고 잘 할 수 있을지 불안도 하고 아기는 어떻게 생겼을지 모든 것이 다 생소하고 설렐 건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산모에게 맞는 분만이 어떤 방식일지 그동안 봐왔던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건강하게 분만하는 것이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분만 방식에는 자연 분만도 있고 수술적인 방법인 제왕절개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분만 방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산부인과 전문의 배윤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